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혁명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태양이 중심이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뭘 봤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베이컨이 과학적 방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극적인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딱딱한 과학 법칙 발견, 이게 전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주관과 지식 탐구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세 명의 핵심 인물, 바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여러 역사 기록이랑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내놓았고 또 어떤 저항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분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평생 그걸 발표하기를 좀 망설였던,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혁명가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보통 천문학자로만 알지만 사실 이분은 수학자이기도 했고 교회법 박사에다가 의사 역할도 하고 행정도 보고 정말 다재다능했어요. 와, 정말요? 그냥 별만 본 게 아니었군요. 네. 그 당시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한 1400년 넘게 서양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랑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든 모델이 그냥 진리였어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겠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여기에 의문을 품은 게 단순히 관측 결과가 안 맞아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기존 모델이 너무 복잡하고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거죠. 수학적으로 뭔가 더 깔끔하고 더 우아한 체계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아, 뭔가 미적인 감각 같은 것도 있었던 걸까요? 수학적 아름다움?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폴란드 크라코프나 이탈리아 볼로냐, 파도바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옛날 문헌들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의 문제점들을 알게 된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걸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출판했다는 게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그 전에 사실 코멘타리올루스라고 짧게 자기 아이디어를 정리한 글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들 몇 명한테만 필사본으로 돌려봤어요. 정식 출판은 안 했고요. 네. 왜 망설였냐 하면 아무래도 학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고 또 당시 교회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으니까 교회에서 반발할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겠죠. 자료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고 나와요. 하긴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쩌면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코페르니쿠스의 그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묻힐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티쿠스라고 젊은 독일 수학자인데요. 아, 레티쿠스. 이 사람이 설득했군요. 네,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를 직접 찾아가서 엄청나게 설득하고 출판을 막 독려했어요. 그래서 겨우 출판이 결정된 건데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또요? 네, 책 인쇄를 감독하던 오시안더라는 루터교 신학자가 코페르니쿠스 몰래 서문을 하나 딱 추가해버린 거예요. 네, 허락도 없이요. 네, 그 서문 내용이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지동설은 진짜 우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수학적인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아, 약간 발 빼는 듯한 느낌인데요. 논란을 피하려고.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본인은 이게 진짜 우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시안더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의미를 축소해버린 거죠. 좀 교묘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와, 그건 좀 코페르니쿠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는데요. 물론 인종 직전이라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갈릴레오한테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코페르니쿠스는 분명 자기 모델이 실제 우주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시안더가 이건 그냥 계산 모델일 뿐이야 라고 써놓으니까 나중에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다, 이게 진짜 우주다 라고 주장했을 때 교회가 그걸 반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써먹게 돼요. 아, 봐라. 코페르니쿠스 책 서문에도 그냥 가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오시안더는 어쩌면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받아들여지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든 셈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 말고 다른 분야에도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경제학이요? 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의외의 면모인데
그레셈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거. 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아주 유사한 개념. 그리고 돈의 가치는 돈의 양에 따라 변한다는 화폐 수량설의 초기 형태 같은 아이디어를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했어요. 당시 자기가 속한 교구에서 행정 업무를 보면서 화폐 문제를 직접 다뤘거든요. 와, 정말 하늘만 본 게 아니라 땅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군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냥 추상적인 이론가가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실용적인 면모도 있었던 거죠. 결국 평생을 바친 그 책을 임종 직전에야 받아봤다는 이야기로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는 보통 마무리되죠. 참, 조심스러웠지만 결국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거죠. 자, 그럼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살짝 열어둔 그 문을 그냥 확 열어젖히고 세상과 정면으로 맞붙었던 인물?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분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네, 훨씬 더 뭐랄까 전투적이고 열정적인 인물이죠. 현대과학의 아버지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맞아요. 관찰천문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원래는 의학을 공부했다면서요. 네, 피사 대학에서요. 근데 수학이랑 물리학이 더 끌려서 전공을 바꿨다고 하죠.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성당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흔들리는 거 보고 맥박으로 주기 재서 진자의 등식성 원리 발견했다는 거. 아, 네네. 들어갔어요. 그게 딱 갈릴레오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론보다는 경험과 실험을 훨씬 중시했던 거죠. 바로 그 관찰 정신. 이게 망원경이랑 만나면서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거죠. 네덜란드에서 망원경 만들었다는 소식 듣고 자기가 직접 훨씬 좋은 걸 만들어서 하늘을 봤다면서요? 네, 그때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죠. 뭐가 보였나요? 그때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것들이 정말 당시 우주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들이었어요. 첫째가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4개를 발견한 거예요. 아, 목성의 4대 위성?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구 말고 다른 천체, 목성 주위를 도는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본 거죠. 지구가 유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이었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금성을 보니까 달처럼 차고 기우는 모습, 즉 위상 변화를 보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금성의 위상 변화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이건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지구가 중심인 프톨레마이오스 모델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거든요. 아하, 그럼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달 표면을 자세히 보니까 완전 매끈한 구가 아니라 산이랑 계곡처럼 울퉁불퉁하다는 걸 봤고 태양 표면에는 심지어 검은 점, 흑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도 발견했어요. 흑점이요? 태양에 점이 있다고요? 네, 이게 또 왜 충격적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천체는 완벽하고 영원 불변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달도 울퉁불퉁하고 태양에 점까지 있다. 이건 천체가 완벽하다는 생각 자체를 깨뜨리는 관찰이었죠. 와, 정말 코페르니쿠스가 이론으로 제시했다면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자, 봐라 하고 그냥 증거를 눈앞에 들이민 셈이네요. 그렇죠.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그런 관찰 증거들을 계속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왜 당시 교회는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그냥 오래된 믿음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일단 당시 교회가 종교개혁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톨릭 교리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아,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군요. 네.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경의 일부 구절 해석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과학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게 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갈릴레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신의 또 다른 책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특히 토스카나 대공비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신학적인 주장까지 막 펼치니까 그건 좀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교회 입장에서는. 과학자가 왜 신학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갈릴레오의 좀 도발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도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 그래서 1616년에 교회가 코페르니쿠스 이론, 즉 지동설을 이단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딱 규탄하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갈릴레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아, 또요? 네. 교황청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32년에 두 개의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내요. 아, 그 유명한 대화록. 맞아요. 이게 천동설 지지자랑 지동설 지지자가 대화하는 형식인데 누가 봐도 지동설 쪽이 훨씬 똑똑하고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고 천동설 지지하는 인물 심플리치오는 좀 바보같이 묘사돼 있어요. 하하, 약간 도발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심플리치오가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8세를 풍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와,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는데요? 네. 결국 이 책 때문에 1633년에 로마 종교재판소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이단 혐의가 매우 강하다는 판결을 받고 자기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라고 강요받고 남은 인생을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가택 연금형에 처해지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과학적 진실과 권위가 부딪혔을 때 개인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기존의 권위와 새로운 경험적 증거, 이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뭘 따라야 하는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재판정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풀씨 무업에 했다는 거. 물론 진짜 했는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뭔가 갈릴레오의 정신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화가 사실이든 아니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죠. 근데 더 대단한 건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연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쓴 책이 또 걸작이라면서요. 네, 두 가지 새로운 과학에 관한 대화라고 물체의 운동이나 재료의 강도 같은 걸 다룬 책인데 이게 나중에 뉴턴 역학의 기초가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과학자였던 거죠. 와, 정말 갈릴레오의 삶은 드라마 그 자체네요. 단순히 별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생각에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우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편견과의 싸움이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우상이라는 말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초점을 우주 자체, 즉 무엇을 아는가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 어떻게 아는가로 옮겨서 세 번째 인물, 프랜시스 베이컨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베이컨. 이분은 갈릴레오랑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접근 방식은 또 완전히 달랐죠. 그렇죠. 철학자이자 문장가였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엄청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법무장관의 대법관까지. 근데 또 말년은 뇌물 혐의로 탄핵당하고 좀 파란만장했죠. 네, 베이컨의 삶 자체가 참 드라마틱해요. 영광과 오욕이 막 교차하죠. 근데 이분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새로운 지식 탐구 방법, 즉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를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네, 과학적 방법론 하면 베이컨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베이컨이 기존 학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랑 그걸 바탕으로 한 연역법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연역법이요? 그게 뭐죠? 연역법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원리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요. 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죠. 근데 베이컨은 이게 이미 아는 걸 확인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자연의 비밀을 캐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기관, 노범 오르가눔, 말 그대로 새로운 도구라는 책에서 제시한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이건 연역법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연역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면 귀납법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별적인 사례들을 먼저 막 관찰하고 시험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요. 아, 관찰과 실험을 먼저 한다. 네, 그걸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백조를 한 마리 보고 두 마리 보고 수백 마리 봤더니 다 희더라. 그럼 모든 백조는 희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 구체적인 관찰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나아가는 거군요.
맞아요. 물론 나중에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틀렸다는 게 밝혀지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 즉 관찰과 실험을 통한 증거 수집.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베이컨은 이게 진짜 자연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는 새로운 도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관찰과 실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갈릴레오랑 좀 통하는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베이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방해물, 즉 편견부터 깨야 한다고 봤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음의 우상들, idols of the mind 개념이죠. 아, 우상들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첫째는 종족의 우상. 이건 그냥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편견이에요. 모든 패턴을 찾으려 하거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거나 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 같은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동굴의 우상. 이건 사람마다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세상을 보듯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육, 성격 때문에 생기는 주관적인 편견을 말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 개인차. 셋째는 시장의 우상. 이건 사람들이 쓰는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혼란이에요. 같은 단어도 다르게 이해하거나 잘못된 개념이 말을 통해 퍼져나가거나 하는 거죠. 하긴 말이 참 중요하죠. 마지막 넷째는 극장의 우상. 이건 마치 극장에서 연극 보듯이 기존의 유명한 철학이나 이론 같은 걸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에요. 권위에 그냥 복종하는 거죠. 와, 이 4가지 우상 이야기, 이거 정말 400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한테 너무 딱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에요.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베이컨이 말한 우상이랑 비슷한 것 같고. 네, 정확해요. 집단 편향 같은 것도 그렇고요. 베이컨의 지적은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베이컨은 과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죠. 네, 아주 선구적이었어요. 지식 탐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즉 실용적으로 써먹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아, 실용적인 지식,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네, 이런 생각이 나중에 영국 왕립학회 같은 과학단체 설립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컨 마지막 이야기도 참 인상 깊던데요. 눈 속에 닭고기 묻는 실험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설. 아, 네. 눈이 부패를 막는지 알아보려고 추운 날씨에 닭고기를 눈에 파묻다가 폐렴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만큼 마지막까지 실험 정신이 투철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있어요. 정말 끝까지 과학자였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명의 거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베이컨, 이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페르니쿠스가 수학적으로 조심스럽게 우주의 문을 열었다면 갈릴레오는 관찰이라는 망치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격렬하게 싸웠고 베이컨은 앞으로 그 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탐험해야 할지 설계도를 그린 셈이라고 할까요? 와, 비유가 아주 멋진데요. 이 세 사람은 그냥 따로따로 활동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과학혁명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간 거죠.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 위에서 자기 발견을 쌓아 올렸고 베이컨이 제시한 방법론은 뉴턴 같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역시 기존의 생각이나 권위에 용감하게 맞섰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이죠. 혁신이라는 게 원래 쉽지 않잖아요. 항상 저함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그냥 옛날 서양 과학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증거 사이의 그 끊임없는 긴장감, 당연한 것에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어쩌면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배우시거나 기존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변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가 주변에서 그게 되겠어? 하는 저항에 부딪혀 본 분들이라면 더 공감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이컨은 지식의 목적이 인간 삶의 향상, 즉 우리 모두를 더 잘 살게 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공동선이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베이컨 같은 분들이 길을 열어준 덕분에 지금 과학기술의 힘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 힘을 공동선을 위해 얼마나 잘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베이컨이 경고했던 그 마음의 우상들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판 우상은 또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